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북의 모든 어린이들에겐 일요일과 명절할 것 없이 365일 배달되는 게 있다는데요. 그게 무엇일지, 어떤 것을 배달하는 트럭일지 만나보시죠. 북의 자력갱생 과제에서 의료 부문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의료용 산소를 생산하는 보건산소공장 준공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남포시에 새로운 역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물류수송과 여행객 편의에 알맞게 지어졌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북녘 돋보기 시간. 북의 국립교회단이 올해 창립 70도를 맞이했는데요. 북에서는 교회가 단순한 오락, 서커스가 아닌 하나의 예술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그 역사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가야국의 우르기 만든 악기. 가야금에 대한 역사와 오늘 전해드립니다. 메아리와 산울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말 시간에 알아보시고요. 동물의 왕 하면 단연 사자겠죠? 동물 백과사전 시간에 사자의 습성과 특징 알려드립니다. 1950년대 북의 농촌사회가 변화해가는 큰 흐름 속에서 마을을 이끌어갔던 농촌혁명가 김옥찬 씨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의 모든 어린이들은 1년 365일, 일요일이며 명절이며 쉬지 않고 이것을 배달받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선중앙텔레비전 기자도 일요일 배달 트럭을 보고 궁금증을 느꼈다는데요. 그 취재길 쫓아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던 나는 어디선가 울려오는 경적 소리에 눈길을 돌리게 됐습니다. 타가소 정문으로 들어서는 운반차. 평범한 날들에 거리와 마을, 유치원, 학교들에서 자주 보곤하던 젖제품을 실은 운반차가 일요일인 이날도 타가소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린이들이 집에서 부모들과 함께 지내고 있을 휴식일에도 젖제품을 실은 운반차가 달려온 사실은 나의 직업적인 호기심을 끌어당겼습니다. 어린이들이 성장 발육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 작성되었던 우유 공급계획에는 일요일날이나 명절날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아버지 원스님께서 타가소 유치원 시기가 어린이 성장 발육에서 제일 중요한 연령기인데 우유 공급을 단 하루도 번져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운정 어린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일요일날이나 명절날에도 우유를 공급하는 체계가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육아 정책이 실시된 후로 이 용량가가 높은 우유가 공급되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주는 우유가 정말 맛있다고 자랑을 늘어내올 때도 고마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주일에 한 번 오는 일요일에도 젖제품 차가 와서 공급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매일 우유를 먹으니까 우선 첫째로 살결이 고와지는 게 알립니다. 그리고 몸이 튼튼해지고 키는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1년에 한 5cm나 아마 큰 것 같습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은 전국 각도마다 의료용 산소 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황해북도 사리원에서도 보건 산소 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의료 부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료 설비 국산화 현대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 키워드라 할 수 있겠지요. 황해북도 소식 전합니다. 5개년 계획 수행이 관건적인 해인 올해의 승리적 존재를 위한 명확한 진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중요 대상들이 연속 준공돼서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보건 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당의 손길 아래 사리원시에 황해북도 보건산소공장이 새로 건설돼서 준공했습니다. 황해북도 보건산소공장 준공식이 9일에 진행됐습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창호 동지, 관계부문, 보건부문 일꾼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임훈 동지가 했습니다. 통합 생산 체계가 구축되고 산소 분리기장, 산소 충진장 등 의료용 산소 생산 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보건 산소 공장이 일터섬으로써 도안의 인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 부문의 치료 조건을 개선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남포시에서는 신남포 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를 계기로 남포시 내 모든 역과 철도 시설을 개건하고 또 그 주변에 산림집과 봉사시설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거리를 형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가 변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포시는 북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중 한 곳인데요. 남포항은 평양과 해외를 연결하는 관문이자 해외 무역항으로 역할을 해왔지요. 그만큼 물자 수송과 여행객의 편의를 모두 고려해야 할 텐데요. 잘 지어졌을지 함께 가보시죠. 남포시의 신남포 역사가 새로 건설돼서 준공됐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남포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성승철 동지, 남포시당위원회 비서 소주일 동지, 남포시와 남포철도분국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평양철도국 국장 류원성 동지가 했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을 잘 살려 특색 있게 꾸려진 역사는 수송 지시와 류행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꾸려졌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서로의 두 팔에 의지해서 하늘을 날고 여러 개 봉이나 링을 휙휙 던지며 놓치지 않고 받아내고 때로는 말이나 곰, 코끼리와 한 몸같이 호흡하며 온갖 묘기를 선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서커스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북에서는 교회단이라고 부르죠. 네, 우리와는 달리 북은 교회를 상당한 수준의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국립교회단을 세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국립교회단 역사가 제법 긴데요. 올해 6월 10일 창립 70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1952년 첫 공연부터 그동안 32,600여 회 국내외 공연을 펼쳤고요. 160여 개 나라에서 수천 번의 대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존재감 짐작이 가시죠? 그뿐 아니라 국립교회단은 100여 명의 김일성상 개관인, 노력영웅,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를 배출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이자 세계적인 예술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북의 국립교회단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국립교회단 공연 감상하고 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금강산 관광 간 적 있는데요. 수려한 금강산 경치만큼이나 이 교회단 공연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TV에서 외국인 마술사가 공연하는 거나 봤지 서커스 공연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봤던 그 감정이 생생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북의 교회는 그 난이도와 예술성이 높다고 유명하니까요. 그만큼 북에서 가장 자랑하는 존재겠지요. 교회단 역사가 벌써 70년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 역사 한번 먼저 짚어보면 좋겠네요. 네, 국립교회단은 1952년 6월 10일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국립고개단으로 창립했는데요. 나중엔 평양교회단으로 불리다가 2012년 국립교회단으로 명칭을 받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1952년이면 전쟁 한복판에 탄생을 했네요. 뭔가 웃을 수 없던 시대에 유일하게 즐거움을 안겨주던 존재가 탄생했나 싶네요. 맞습니다. 인민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참 컸겠지요. 당시 김일성 주석은 나라의 예술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교회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1975년대는 평양교회학교가 설립되면서 체계적으로 교회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평양교회학교는 3년제로 시작해서 4년제, 6년제로 심화됐고 1992년 9월 1일 평양교회학원으로 승격했습니다. 네, 6년제 학교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나라가 교회사를 적극 양성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럼 처음 국립고개단이 창설되었던 그 시절, 그 이야기 잠시 전해드립니다.
1952년 6월 10일 이날은 우리 교회 예술이 순환 많던 자기의 역사의 정지부를 찍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훌륭한 국장에서 교회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예사로운 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단이 창립되던 전쟁 시기는 물론이고 전후에도 우리나라에는 교회 공연을 진행할 만한 국장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단의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가설극장을 짓고 거기에서 공연 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당시의 교회 극장입니다. 바로 이 가설극장에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교회 공연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극장에 모신 것은 1957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극장의 위치는 감북도였는데 지금은 려홍동으로라고 불리우는 지금 제2병원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 작품들에서는 대체로 그 널뛰기, 그다음에 그 상모 놀이,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장대놀이, 그다음에 이제 그 발재주를 비롯해서 이제 그다음에 막간들 지금 희극교회들 해서 다양한 형태들로서 공연을 했습니다. 요술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극장에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자 극장은 불끈 끓었지만 정말 수령님께서 계실 휴게실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극장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단을 오실 때 계단이라는 게 나무 계단이었으니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그 변변한 그 소파 하나 없어서 나무 의자에 불과했지만 수령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시어 무려 이제 2시간 남아 모든 작품들을 보시면서 민족적인 교회 종목들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는데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 앞으로 우리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날 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교회는 자본주의 나라들처럼 엽기적이고 또 흥미본의적인 이러한 교회로 되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이렇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날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나라 사정이 어려워도 우리 교회 배우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현대적인 교육장을 지어주자고 교시하셨습니다. 1964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보통강반의 경치 좋은 곳에 우리나라에서 첫 교회극장이 일떠섰습니다. 지난날 예술 밖에서 천시받던 교회, 도시와 마을 변두리에 밀려나 마당이나 운동장 같은 것을 무대로 삼던 교회가 멋쟁이 극장에 화려한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이런 말을 했었네요. 우리의 교회는 자본주의 나라들처럼 엽기적이거나 흥미만 쫓아선 안 된다. 사람들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뭐 교회에 있어서도 철학이나 정책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예, 북은 교회를 인간으로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며 인간이 완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이제 아름다움이라든지 슬기롭고 가장 힘 있는 존재,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기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하는 장면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중력을 이겨내고 뭔가 도전하는 장면들이잖아요. 특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불가능하지만 저 사람은 막 하늘을 날고 와 대단하다, 어머 이렇게 짜릿하고 희열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서커스다, 고개다 하다 보면은 또 여러 나라를 보게 되는데 좀 기형적인 모습으로 어쩔 땐 또 엽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북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지금 기준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 북에 말하는 그 문학예술사전을 보면 말이죠. 교회는 육체의 성장과 기능을 다양하게 발전시켜주며 용감성과 인내성, 굳은 의지, 뭐 명랑성과 낙천성, 좋은 얘기는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배양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왜 북에서는 교회를 단순한 쇼나
오락으로 보지 않고 예술로 여기는지 조금 감이 오기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김정일 위원장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지침을 주었어요. 네. 1970년대에 그 우리 민족교회로 보면은 일종의 그 널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무등을 중층으로 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어깨 위에 올라가는. 예, 그 기술을 최절정으로 장식하라. 이렇게 지침을 또 주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최고 지도자의 지침은 뭐 알곡 생산량 혹은 주체철 만드는 것 이런 거에만 하는가 싶었는데 교회에까지 지침을 또 교시를 내린다고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원래 음악이나 예술 또 영화에 워낙 관심이 많았다고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에까지 또 조예가 좀 있고 관심이 있었나 보네요. 널뛰기 자체가 우리 민족 문화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거기에 좀 착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럼 잠시 그 시절 이야기와 널뛰기 모습을 한번 좀 볼까요? 네. 널뛰기 유래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해진 대로 하면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봉건 사회에서 바깥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우리 여성들이 바깥 세상을 너무도 구경하고 싶어서 담장 곁에 노를 넣고 뛰었다고 합니다. 민족적 정서가 강하고 교회적 형상 요소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살려낼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널뛰기의 특성을 간파하시고 그를 우리나라 교회 작품의 기본으로 조선의 넋과 기상이 넘쳐나는 민족교회의 대표작으로 완성시켜 주신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때 우리 널뛰기를 보시고 널뛰기는 조선에 하나밖에 없는 민족적인 그런 풍치가 짙은 이런 민족적인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개의 기본이라고 마지막에 그 무등 동작이 있습니다. 삼층 무등 쌓는 이 동작 수행을 아주 잘했다고 앞으로 발전시켜서 한 층을 더 4층 무등을 하라고 이런 과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널뛰기는 그 기자재를 이제 갱신하고 수정 보충해서 이제 놀부에서 5회전, 6회전 이 기교를 돌파했고 그다음에 무동은 물론이고 이제 5m, 8m 되는 배장대 우자에 이제 2회전, 3회전에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높은 기술도 이제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소박한 소원이 실렸던 인돌. 오늘은 인돌에 올라서 우리 교회 배우들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널뛰기뿐이 아니었습니다. 근의 줄타기 등 우리의 우수한 민족교회 작품들이 우리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 속에 인민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교회 작품들로 완성되었습니다. 체력교회인 2인 근의 3인 근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 속에 완성된 명작들이었습니다. 교회 작품들에서 그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걸기 동작을 몇 바퀴 수행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공중교회에서도 세계 패권을 당당히 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휘전을 하게 된 데는 3회전, 4회전을 수행한 선배 배우들의 투쟁 정신도 많이 본받았고 그들의 정신 세계도 또 많이 본받았습니다.
제가 어회전을 시작할 때 어회전을 성공한다는 사람보다도 이건 못한다. 이건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전선 잡지 못한다. 이걸 잡으면 밑재주가 상하던 우재주가 상하던 이건 정말 안 되는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때 이 무조건 어회전을 해야지만이 이 당의 충성의 벽을 둘 수 있고 우리 경련은 최고영자 김정은 동지께 기쁨을 들 수 있다는 그런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집단의 힘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어회전을 꼭 성공했습니다. 네, 민족교회의 발전 과정에 이어서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뒤로 5회전 돌아 잡기 교회까지 보고 왔습니다. 거의 양학선 선수가 생각나는 경지인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국제 무대에서도 북의 교회는 유명하겠죠? 네, 그 이전부터 국제적인 마술 축전, 서커스 대회에서 상을 휩쓸어 왔죠. 1972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제9차 국제 현대 마술 축전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해 금상을 탔고요. 그 이후 세계 서커스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 축전, 몬테카를로 국제 서커스 축전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금상만 80여 개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인 수준이라고는 자주 들었었는데 그렇게까지 전 세계 대회를 휩쓰는 정도인지는 또 몰랐네요. 아까 공중 5회전 성공했던 교회사가 그전에 3회전, 4회전 해냈던 선배들의 투쟁 정신을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교회사들에게는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도 지도자가 준 과업이고 또 국제 무대에서 수상하는 것도 국위 선양이고 애국이고 이렇게 여기는 걸 보면 참 북은 북이다 싶기도 하고요. 우리 자주 얘기 나눴잖아요. 북에서는 모든 게 혁명이고 투쟁이라고요. 그 김정은 총비서도 오늘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세워서 세계적인 명작 창작을 위해 분발하라 그렇게 강조했죠. 사실 그간 북녘의 하루에서 교회 무대 몇 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공연을 심심풀이 눈요기 정도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생각보다 깊은 역사, 또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철학이 있었다는 거 오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내를 낙관으로 승화시켰다는 북의 교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북의 교회에 어떤 고심과 철학이 녹아있는지 생각하며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옛날부터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염원과 감정을 노래해왔습니다. 그 악기 중에는 가야금도 있는데요. 무려 6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고 하죠. 가야국의 음악가 우르기 만든 악기인데요. 가야금이라는 명칭도 가야국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요. 초기 가야금은 12줄로 만들어졌는데 조선시대에 13줄로 늘어났고요. 북에서는 이를 또 개조하여 19줄, 23줄까지 늘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야금의 음역대도 넓어지고 소리도 달라졌을 텐데요. 우리 민족악기 가야금의 역사와 북의 가야금 오늘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족의 자랑, 우리 춤, 우리 노래. 오늘 이 시간에는 민족 현악기의 일부 악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족악기 가야금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민족악기인 가야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인 기원 6세기경 우르은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이런 현악기인 가야금을 창안 제작하였습니다. 당시 우르기 만든 가야금은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12개의 줄이 드나들 수 있는 12개의 구멍을 내고 또 그 밑에 줄을 고정할 수 있는 담개, 오늘로 말하면 돌개입니다. 이것을 설치하여 줄을 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 밑에는 12개의 이동계를 설치하여 음정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에는 12개의 줄을 고정할 수 있는 이렇게 부두줄과 양이두를 설치함으로 해서 줄을 고정하고 음정을 조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룩은 어동나무의 석을 파내서 그것을 울림통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우룩이 제작한 이 가야금은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이런 악기이지만 오늘 우리 인민이 이 미학적 정서를 반영하기에는 적지 않은 이런 제한성이 있습니다. 천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가야금. 허나 천리마의 날이 펴고 비약하는 노동당 시대의 벅찬 숨결을 담기에는 부족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정내의 가야금은 그 음색이 부드럽고 특색 있는 반면에 음력이 넓지 못하고 음량도 작고 조율하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전조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고 하음 연주는 더구나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내의 가야금으로는 노동당 시대의 벅찬 현실을 감명 깊게 노래할 수 없었고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미학 정서적 요구도 원만히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민족악기들에 대한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우리 당의 현명한 손길 아래 우리의 가야금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개량 전 가야금과 개량 후 가야금을 대비 속에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가야금은 이렇게 고추장스러운 부두줄 대신에 저인못을 설치함으로써 우선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율도 부두줄을 힘껏 잡아당겨서 힘들게 하던 이런 불편을 없애고 저희계로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그리고 섬세하면서도 빨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줄을 21개로 누리고 울림통도 크게 개조해서 음력도 넓어지고 음량도 크게 풍부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어음계로 조율하던 것을 칠음계로 조율하여 전통적인 음악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작되는 이런 음악들도 선색 없이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주실로 되어 있던 가야금 손을 강철손을 기본 재료로 하고 거기에 나일론 실을 기계적 방법으로 촘촘히 꺼와 감아주고 그것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계속 늘어나고 끊어지던 이런 결함들을 없애면서도 가야금 고유의 맑고 선명하고 이런 탄력성 있는 소리를 내도록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야금이 현대적으로 개량됨으로써 롱년을 비롯한 전통적인 주법들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주법들을 적극 탐구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러하여 가야금의 연주 표현력은 더욱 풍부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있듯이 가야금에 대해 잘 알았으니까 이제 그 소리 즐겨보셔야겠죠. 가야금 독주 출전북을 올려라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말도 배우고 갈까요? 두 어린이가 뜻이 같은 말 찾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산울림과 메아리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초린의 학급 동무들에게 뜻이 같은 말들을 찾아보게 했답니다. 만약과 만일, 두들기다와 두드리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산울림과 메아리. 산울림과 메아리? 이 단어들도 뜻이 같은 단어니? 고지를 점령한 용감한 인민군대 아저씨들의 힘찬 만세 소리는 쪼롱쪼롱 산울림대에 울려 퍼졌다. 메아리로 울려갔다. 것 같지 않니? 물론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 뜻의 폭에서는 차이가 있단다. 그래서 서로 달리 쓰일 때도 있어. 소년운동회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우리 동무들의 합창은 온 운동장에 메아리로 울려갔다. 이때 메아리 자리에 산울림을 바꿔 쓸 수야 없지 않니? 정말? 메아리와 산울림은 다 같이 서리가 산이나 절벽 같은 데 부딪혀서 되울려오는 현상이라는 데서는 뜻이 같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메아리는 산이나 절벽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리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서 되돌아 반사되어 울리는 현상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단다. 산울림은 말 그대로 산이나 절벽에 부딪혀서 되울려오는 서리까지만 포함한단다. 그러니 메아리는 산울림보다 뜻의 폭이 더 크구나. 그래. 어기야, 우리 뜻 같은 말들을 더 많이 찾아보자. 좋아, 우리말 공부를 더 잘하자. 동물백과사전 시간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의 습성과 특징 함께 알아볼까요? 동물들 가운데는 초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자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요. 고양이과에 속하는 사자는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와 인디아 북서부의 초원과 사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자는 혼자 살지 않고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들은 수컷과 암컷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자는 그렇지 않답니다. 이렇게 대가리와 목, 가슴에 긴 갈기털을 가지고 있어 위험 있게 보이는 것이 숫사자입니다. 그러나 암사자에게는 갈기털이 없습니다. 숫사자는 암사자에 비해서 몸집이 큰데 수컷의 몸질량은 230kg 정도이고 암컷은 140kg 정도입니다. 사자는 사냥할 때 모든 물체에 대해 예민하게 보고 듣기 때문에 큰 눈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턱은 짧고 든든하며 송곳니는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사자의 털색은 누런 밤색 또는 누런 재색인데 대부분은 이보다 좀 더 연한 색을 띱니다. 그래서 잘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자들이 넓은 초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기로 합시다. 사자 무리에서 숫사자들과 암사자들은 제각기 분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자들과 히에나로부터 무리를 보호하는 것이 숫사자가 하는 일입니다. 암사자들은 사냥도 함께하고 새끼들도 서로 도우면서 키운답니다.
숫사자들은 암사자들보다 행동이 느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사냥을 잘하지 못합니다. 암사자들은 무리를 지어 함께 사냥하는데 자기들보다 몸집이 훨씬 큰 줄말이나 소, 들량까지도 사냥한다고 합니다. 사냥할 때 암사자들은 모깃감에 먹덜미를 물어 죽이거나 모깃감에 코와 턱을 꽉 물어 숨을 쉴 수 없게 해서 질식시켜 죽이기도 합니다. 사냥이 끝난 후 모기를 먹는 순서도 정해져 있답니다. 제일 처음 모기를 먹는 것은 숫사자들입니다. 이렇게 숫사자들은 사냥이 끝난 다음 모기를 먹을 때에 나타납니다. 암사자들은 숫사자가 먼저 모기를 먹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사자는 들양, 줄말, 기린, 악어, 새동을 먹고 삽니다. 사자는 2년에 한 번씩 5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보는 것처럼 새끼들의 털에는 올룩무늬가 있습니다. 이 사자 무리 속에도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숫사자가 무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그 무리의 새끼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 새끼들만 돌봅니다. 여기서 여행 살아남는다고 해도 새끼 사자들은 모깃감을 잡거나 죽이는데 익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국제보호동물인 사자의 수명은 대체로 15년 정도입니다. 그럼 흥미있는 동물 백과 사전,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1950년대 북의 농촌이 사회주의 농촌으로 변모하던 시기, 신천군에는 농촌혁명가로 불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북은 1953년 농업협동조합 방침을 제시했는데요. 개개인이 경작하던 땅을 협동조합 공동의 땅으로 모아 함께 경작하는 제도였죠. 농촌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흐름이었던 만큼 이를 이끄는 마을의 리더 역할이 아주 중요했겠지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욱찬 씨입니다.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 조건은 농촌 격리가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어 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협동화가 농민들 자신의 생활적 요구로 나서고 있는가, 그것을 맡아할 만한 혁명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데 있다고 교시하셨습니다. (1954년 3월) 당시의 신천군 석봉리에도 군에서 제일 처음으로 농업협동조합을 모은 선구자가 있었다. 노동계급 출신의 관리위원장 김욱찬 동지였다. 그것은 씨앗이었다. 승리한 영조선의 대지후에 뿌려진 사회주의 씨앗이었다. 농쟁기 하나 변변한 것이 없었고 조합원들의 가슴 속엔 전쟁의 상처들이 파편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조합원 모두의 마음속 상처를 쓰다듬어주며 그들의 가슴에 사회주의 농업협동화의 불꽃을 따스히 지펴주었고 자기 집 문패보다 먼저 협동조합의 문패를 더 굳건히 달아주었다. 원수들은 농업협동화를 파탄시키려고 피를 물고 날뛰었지만 단 한 사람도 조합의 품에서 떼내지 못했다. 김욱찬 동지는 시련 속에서도 이 땅을 구람없이 지키고 갖고 가는 성실한 애국 농민들로 조합의 계급 진지를 억세게 다져나갔다. 새날협동조합은
그 이름처럼 언제나 새 것을 받아들이는 데 선봉이었다. 전후 전국의 농업협동조합들 중에서 맹상모도 먼저 밭관계와 논밭 정리도 선참으로 받아들였다. (1962년 1월) 오직 조합을 위해 자신의 온 넋을 깡그리 바쳐가던 그는 불치의 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어버이 수령님의 배려에 의해 평양에 올라와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엄금되었다. 병치료 외에는 종이 한 장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병원의 침상에서 자기에게 차려진 약봉지들을 모두 붙여 그 위에 마을 건설 전망도를 그렸다. (1962년 3월 27일) 그가 그린 새날마을 건설 전망도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때 그의 나이는 37살이었다. 그 약봉지 전망도를 보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김옥찬 동지는 그 전망도 위에 부유하고 문명한 새날의 아름다운 내일을 담았다. 쌀로서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농촌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기를 바랬다. 근 60년이 흐른 오늘 김옥찬 동지가 그토록 바랬던 열혈의 새 세대 농촌혁명가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피땀이 진하게 승배해 있는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김옥찬 동지가 그렸던 그날의 전망도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김동문은 하늘을 안다 라는 제목의 북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영화는 2012년 9월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상영돼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요. 지방의 탄광마을에 사는 처녀가 우여곡절 끝에 평양에서 공중교회 배우로 변신해 성공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지요. 당시 평양교회단의 현역 배우였던 한정심이 여주인공 김영미 역을 맡아 북교회 배우의 전형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 김영미처럼 한정심도 평양교회학원 입학시험에 떨어지기도 했다는군요. 한정심은 국제교회 축전에서 금상을 받은 세계적인 스타이기도 하지요. 북에서 얼마나 교회가 인민들에게 사랑받는지 그리고 선망의 대상인지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쉽게 서커스 혹은 고개라고 부르며 예술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북은 교회를 상당한 수준의 예술로 승화시켰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평양교회단으로 시작한 북의 국립교회단은 올해로 창립 70도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첫 공연을 시작한 이래 수만회에 걸친 국내 공연을 펼쳤으며 160개 나라에서 수천 회의 대회 공연을 한 바 있고 수백 명의 노력 영웅,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를 배출했지요. 세계 서커스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 축전,
몬테카를로 국제 서커스 축전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금상과 특별상 등을 휩쓴 세계적인 교회단이 되었다는데요. 아무튼 말이죠. 북측의 교회 공연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군요. 기형적인 모습, 상상하기 힘든 구겨진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 귀중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니 교회에도 뭔가 사상성을 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민족적 슬기와 인간의 정서, 지향, 그리고 굳은 의지와 인내를 표현한다는 북의 교회.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말이지요.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